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빠 한 달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이른바 아빠의 달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아빠의 달은 그겁니다. 아빠가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은 사업주가 이를 허용을 해주고 또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을 하겠다.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경단녀를 없애서 우리 경제의 활력도 높이고 또 고용률도 끌어올리겠다면서 말했던 공약인데 역시나 재원이 문제인가 봅니다. 노동부는 고용기금에서 실업급여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 수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업들의 반대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공을 넘기니까 기재부는 또 고용기금으로 해야 한다면서 라고 넘기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노를 잡지 않으려는 모양새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또 여성의 취업, 전체적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서로 공을 넘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빠의 달, 공수표 되지 않도록 애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철도 민영화 방지법이 한미 FTA 위반인지 아닌지를 국회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물어보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에게 던져진 세금 폭탄.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밝게 얘기해도 될까요? 시장 상황 어땠나요? 지수만 놓고 보면은 둘 다 오르긴 했습니다. 네. 코스닥과 거래소가요. 네, 그렇다고 마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밝았던 하루는 아니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이틀 연속 올라줬고요. 전반적으로 뭐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지수가 지금 1957.3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517.8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1960을 좀 뚫어주기를 기대했었는데요. 네. 오늘 또 종가상으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 계속 이어지면서 517.83 거의 저항대인 520대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라서 네. 서서히 좀 코스닥도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부담감은커녕 좀 네. 저항대가 너무 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네. 돌파 자체가 지금 안 되면서 계속 좀 방황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게 어딥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게 어디겠나 싶긴 한데요. 네. 종목들은 사실 좀 오늘 많이 거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절반 정도가 좀 팔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네. 특별히 오늘 조금 뭐 많이 좀 약했던 종목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은 좀 고르게 조금씩 오르고 빠지는 종목은 또 고르게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서 시세를 좀 강하게 누리기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하루였었지만 그래도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그동안 좀 하락이 좀 많이 심했었던 네. IT, 부품주들하고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뭐 거래소에서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기하고 최근에 좀 LG전자가 좀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다 그러죠? 예. 가격도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좌우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워치를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플렉서블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뭐 SFA라든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과 함께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OCI 등이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내수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왔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테마주로서 강력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네. 그다음에 3D 프린터죠. 네. 3D 프린터 이 업종에 대한 테마는 계속적으로 좀 유연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좀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두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소폭 숨고르기는 하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시황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3D 프린터나 사물 인터넷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인지 그런 게 참 네. 궁금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업체들을 본다라면은 TPC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3D 시스템즈의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회사하고 또 SMEC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특허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 2월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뒤에는 좀 자유롭게 좀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발현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는 3D 관련한 업체들은 좀 초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크게만 보면은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주에 가 있는 이제 우주인들이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피자를 먹는 뭐 그랬다고 이런 하죠. 예. 그건데 사실 그 기계가 1억 정도 예. 되거든요. 근데 피자 1년 평생 동안 1억어치를 못 먹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네, 사실 뭐 아직까지 좀 보급화되기는 좀 예. 어려운 점은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산업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제조 산업 대체를 하기에는 기존의 제조업을 꽉 쥐고 있는 네. 전체 산업의 그런 구성상 견제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이 크게 발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말씀 아까 하셨던 것 중에서 사물 인터넷 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IT 기기와 기기 간의 통신이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일단 스마트 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또 추구하는 전략 중에도 있고 이 부분은 향후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사람과 뭐 IT 기기 간에는 접촉이 필요하지만 IT 기기와 IT 기기 간에는 무선 통신으로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기술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들은 다 대체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 빠르게 좀 확산이 되면은 수혜가 보는 기업들도 확실히 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많이 작용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또 기대감을 먹고 증시가 잘하니까요. 네. 네, 그 밖에 좀 대형주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어땠나요? 네, 하이닉스 어제 상당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마이너스 100원 예.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좀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의 계속적인 예. 매도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는 장중에 36,000원대 부근에서 좀 일단 저점을 형성하면서 일정 부분 좀 반등을 네. 시도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2,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상승한 130만 1,000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 관련 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네. 2등주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그런 중형급들의 종목들이 좀 오늘은 좀 시세를 알겠습니다. 거래소 쪽에 좀 내줬던 하루였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집을 내놨더니 금방 네 분이 이틀 동안 보러 왔대요. 아,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 그러면 매매가 좀 풀리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동네 사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신도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어떤 또 한 번의 버블까지 갈까 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예. 게 대세고요. 다만 작년에 어느 정도 바닥은 쳤고 올해는 소폭이나마 상승할 거다 이런 지금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이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이 이 공동 운영하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부동산 현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시장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51.2%,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이 올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더 구분해 보면 약간 상승이 50%고 본격적인 상승은 1.2%니까 예. 아주 뭐 완만한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 어쨌든 작년에 바닥을 쳤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오를 것 같은가 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양도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답이 제일 많았고요. 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전세 사느니 차라리 돈 주고 집 사는 게 낫겠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기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구매에 나설 것이다. 이런 대답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이 서울 강북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대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답이 66%, 3명 중 2명은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전세 물량이 꾸준히 지금 월세로 막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수요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난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예. 연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봐도 어쨌든 뭐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문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겠군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이게 이제 거래된다는 것쯤들은 다들 알고 계실 네. 텐데, 이게 내년부터 그러면은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내년 1월부터 예.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죠. 네.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고 팔게 된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이 탄소 배출권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은 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1년에 뿜어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양이 정해집니다. 네. 큰 기업은 뭐 당신 이 회사는 1년에 쉽게 말해서 공해를 얼마 이상 못 내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탄소 배출을 100만 톤밖에 못한다. 비기업은 50만 톤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실제로 100만 톤 할당을 받았는데 열심히 환경 개선 시설을 만들고 청정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80만 톤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한도에서 남는 20만 톤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톤을 한도를 배정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110만 톤을 배출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저쪽에서 남는 쪽에서 내놓은 탄소 배출권을 10만 톤만큼 사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주고받고 그래서 좀 더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들 간의 이제 수요에 따라서 시장을 주고받도록 한다는 것인데 연간 12만 5천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대상이고요. 예. 배출권 한 톤씩, 1톤씩 단위로 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다만 이건 이제 기업들 간의 거래고요. 개인들이라든가, 금융투자회사들이 이제 투자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건 아마 한 10년 후, 2025년부터나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은 또 하나의 파생 시장으로서 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물론입니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네. 예.
개인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액이 증가액이 9조 원에 달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이죠. 네, 역대 예. 최대라고 합니다. 예. 화폐 발행액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의 잔액이 9조 원 이상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인데요. 1년 왜 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5만 원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 화폐 발행 잔액이 작년 말 현재 63조 3천억 원이고요. 1년 전보다 9조 원 정도가 늘었고 이 중에 7조 9천억 원이 5만 원권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5만 원권 발행 잔액이 40조 6천억 원. 1년 전 대비 7조 9천, 한 8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또 거래를 투명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무조사도 많고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탈루한 기업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기업들 또 역외거래, 해외거래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들이라든가 개인들도 역시 국세청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혹은 뭐 대형 음식점, 예식장, 학원 사업자 이렇게 이른바 돈 많은 개인들에 대해서도 네. 국세청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 자꾸 당국의 규제가 조여올수록 한편으로는 이 음성적이고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음지로 들어가고 점점 더 음성화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생기게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생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몰아붙이더라도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네. 그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물론 옳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자꾸 이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뭐 이 금융거래를 보려고 한다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고 특히 작년부터인가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이제 금융기관에 돈 맡겨놓는 게 세금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런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금을 가지려는 이제 성향들이 생기게 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만 원권의 발행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최근 보도를 보면은 5만 원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고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제가 그 나오는데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금고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예.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집에 금고 사가지고 5만 원권 쌓아두시는 분들이 뭐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신권으로 바꾸려 오려는 분들 보면 아주 곰팡이 냄새 나는 네.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거액을 바꿔가는 분들인데 아마 진짜 장롱 속이나 어디 벽장 속에 네. 쌓아놓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뭐 5만 원권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인 수요가 실수요가 많아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1년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특히 저 경제 활동이 지금 그렇게 왕성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분명 어떤 현금을 좀 제어두려는 네. 이런 분들의 수요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갖고 있었던 국권 10,000원짜리 화폐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예, 금고에 들어있었겠죠? 그렇죠. 예, 취업에 불필요한 스펙이 또 있나요? 취업 포털 코리아라는 이 사이트에서 예. 기업 인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필요하지 않는 스펙이 뭡니까 입사자들의? 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어학연수라고 그랬답니다. 그런가요? 예, 두 번째가 봉사활동, 세 번째가 학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학연수 잔뜩 써놔봤자 예. 실제 입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저 얘기고요.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됐었어요. 예. 예. 반대로 꼭 필요한 그나마 좋은 스펙은 자격증, 네.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예. 학점 이런 거랍니다. 그렇군요. 학점은 역시 잘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취업 스펙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고 알아서 안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용아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885588 피자헛. 청취자 여러분, 철도 민영화와 한미 FTA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김윤경의 생생경제. 수서발 KTX, 그러니까 이 법인이 수서 고속철도인데요. 여기에 면허를 발급을 해주면서 정부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아예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확실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한미 FTA를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유권 해석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하기로 했다는데 민간 자본의 투자를 막는 것이 정말 이 한미 FTA 위반인지 그렇다면은 WTO에 이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다 모두가 궁금한데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를 연결해서 좀 쉽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수서발 KTX 여기에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한미 FTA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바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예. 네.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 협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정부가 국내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된 공기업을 독점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혹은 노선에 대한 독점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그런데 수수발제 KTX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수발 KTX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시에는 면허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의 어떤 골격인데 여기 대해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은 만에 하나 지금 그 수수발 KTX 지분 구조가 정부 돈이 41%, 코레일이죠. 그다음 나머지 59%를 연기금, 공적 기금으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민간 자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자본이 1원이라도 혹은 미국 돈이 1달러라도 여기에 섞여 들어가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그런 정책, 그런 공기업, 수수발 KTX라고 하는 사실상의 공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미국 돈이 1달러 혹은 우리 국내 민간 자본이 1원이라도 섞여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민간에 매각할 시에는 지분을 면허권을 박탈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일 미국이 1달러를 투자한 상태에서 면허권을 정부가 박탈하게 되면 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면허권이라고 하는 한미 FTA 상으로 본다면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한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수용입니다.
네. 수용이 승인되는 거죠. 예. 미국 재산을 수용한 거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투자자 정보 제소제 ISD라든지 예.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돈이든 혹은 미국 돈이 되겠군요. 이제 미국 예. 돈이 될 경우에는 1달러라도 이제 우리 예. 여기에 투자가 된다면은 나중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ISD까지 갈 수 있는 소송까지 벌어질 예,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예. 말이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민간 자본 투자를 막는 그런 방법만 그것만 법제화하는 걸로는 그러면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네. 정부의 판단이 다르고 그다음에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 또 시민사회가 보는 관점도 달라요. 예.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수스발 KTX라고 하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가진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 자체로는. 예. 그런데 나중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투자가 허용된 조건 하에서 만일 면허권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협정상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코레일이 갖고 있는 41%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59%의 공적 자금 여기에서 뭐 1달러라도 풀어준다면은 이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때는 예. 한미 간의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간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서 제정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굳이 법제화까지 하지 않아도 네. 그 이사회 정관에 수스발 KTX라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정관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나.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사회 정관에 이 사안을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크고 복잡하다. 왜냐하면은 네. 국민연금이 이제 주로 그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9% 투자할 주체로.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만일 투자를 했는데 수스발 KTX에 네. 그 수익률이 시장 그 평균 수익률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예. 내부 규정상.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럴 경우가 오더라도 이거를 반드시 공공부문이 다시 인수하면 된다. 예. 네,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것이 이제 야당 측 주장입니다. 이사회 정관에 들어간다는 것도 결국은 사실상 구두로 약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사회 예. 정관은 이사회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코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적자 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레일이 수스발 KT에 투자한 지분 41%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교수님의 말씀도 이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이사회 정관이나 구두로 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해라라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또 오히려 정부 정책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국회에서는 이게 한미 FTA의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WTO에 그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할 거라고 하는 걸까요?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은 WTO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아마 사무국이 되겠죠. WTO 사무국이라는 데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거나 굉장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거를 WTO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 안 돼 상식적인 이야기죠.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에서 또 특정 국가의 국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국내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탁월한 변호사, 법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지 건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쪼로로
국제기구에 가져가는 거는 이런 일종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입법 주권을 포기하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WTO가 무슨 솔로몬 왕도 아니고요. 예. 국내에서 판단과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어떤 절차를 해야지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입법 기관이 해야죠. 국회입니다. 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한미 FTA 상충 여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조치 민간 매각 금지는 사실 상법하고도 상충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 내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회가 이 공을 넘기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네.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는 그런 셈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우리의 주권사항인 거죠. 법률을 네. 정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로 인해서 지금 이것도 이제 FTA에 뭐 저촉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나라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어디에서 이런 것을 판결을 해주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편인가요? 그거는 이미 그 절차가 한미 FTA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한미 양국은 정례적으로 통상장관을 이제 순회로 해서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걸 이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현안이 발생을 하면은 한미 양국이 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게 회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래 어떤 시점에 우리의 이 철도 문제가 한미 FTA에 네. 위반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뭐 이 공공 부분을 뭐 조금 풀어서 $1라도 정말 투자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상을 하든가 뭐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철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는 비교적 자세한 그 규정들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부속서라든지 아니면 네. 법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 그 자본이 미국의 어떤 투자자가 철도 부분에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지 역시 이것도 다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철도 사업을 혹은 어떤 뭐 이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식 개념의 그런 고속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300km대 속도가 나는 외국인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미국 자본이 당장 우리나라에 와서 고속철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개방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미 미국이 개방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업을 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들, 그리고 또 여기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한미 FTA 협정문 안에 규정되어 있고 만일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그때 아마 또 대응을 해야겠죠. 우리 쪽에서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일단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왜 이 한미 FTA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예상이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한미 FTA가 우리의 공공정책을 제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권 국가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미 FTA를 핑계로 삼는 일이 최근에 보면은 가끔씩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한미 FTA를 핑계로 삼아서 어떤 공공정책을 하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수수발 KTX 관련된 그 논란들, 이게 한미 FTA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 자체도 아마 그런 어떤 맥락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FTA에 어떤 속성이 있길래 한 나라의 철도 사업을 펴나갈 때 이제 위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알고 보면 FTA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FTA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이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FTA라고 하는 거는 뭐 자유무역협정인데 네. 실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 최근에 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TA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규모와 범위가 크진 겁니다. 이 철도 부분도 그렇죠. 철도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 특히 왜 네. 한미 FTA가 여기 왜 언급이 되는지 예.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의문을 의아해하실 하실 텐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FTA라고 하는 향후에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또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가운데 지금은 철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보면은 네. 전기, 가스, 수도, 그다음에 뭐 병원 이쪽에서도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어디서 무슨 문제가 틀릴지 모를 정도의 규모가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관세를 없애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FTA라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실은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 특히 공공부문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향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교수님, 이게 한미 FTA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뭐 한 EU FTA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예. 그렇게 친다면은 우리가 맺고 있는 FTA에 다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미 예.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예. 우리가 중소규모의 국가들하고 체결한 FTA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실은. 네. 근데 이게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은 수준에 그리고 너무나 예. 큰 범위의 조약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혜택도 있지만은 규제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FTA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죠. 스위스에서. 네. 예,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다보스 포럼 다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 포럼. 이라고 하는데 네. 다보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다보스는 스키 휴양지로 유명한 좀 시골 마을인데 이 다보스 포럼이 유명해지면서 덩달아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2,000명이 넘는 그 각국 저명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요. 정계, 관계, 재계, 거물들이 총 출동하는데 최근 한 3, 4년간 그 참석한 인물들을 보면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라든가 네. 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또 중국의 리커창 총리,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중대한 또 발언을 해서 이슈화 되기도 하고 또 그 고위급 그 관계자들끼리 수뇌부 회담이 열리기도 하고 일종의 그 높은 사람들의 사교 모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 사회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한 일주일 안쪽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열리게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가죠?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뭐 우리 경제 기업인들 많이 참석합니다. 아마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를 얘기한 것도 이 포럼이 아니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항상 이슈가 되는 말들이 나와서 챙겨봤던 것 같은데
이번 그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세계의 재편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네. 잡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5대 리스크와 5대 변화,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예. 5대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요즘 국가 간 분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이슈화 될 것 같고요. 또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득 불균형 확대, 또 실업 문제, 그 네.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 구조적 실업 문제 같은 것도 좀 논의가 될 것 같고, 요즘 뭐 기후 변화 문제도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문제랑 또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예. 그런 것도 또 논의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5대 변화라고 하면은 예.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뭐 모바일 SNS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 경제적인 큰 변화들, 그런 문제를 논의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의사 결정이 수직적인 그 것에서 수평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라든가 뭐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부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할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그 세계 경제가 그 글로벌 위기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변화를 좀 인지를 하고, 네. 다가올 그 세계 재편에 대해서 좀 대비하자, 그런 제안을 할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러한 세계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뭐 포괄적 성장의 성취,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좀 미래 성장을 위한 파괴적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오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온다 그랬고요. 네네. 예, 그래서 둘이 또 맞붙는 연설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런 뭐 예상도 있는데, 예. 이제 이 이슈 자체가 네. 좀 어떤 글로벌 이슈, 뭐 그다음에 경제 이슈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맞붙지는 아닐 않지 것으로? 않겠느냐.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예, 이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를 이끄는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그래서 2009년부터 이게 열리기 시작했고, 올해로 이제 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인들도 오늘 이번에 이제 많이 갑니다만 전경련에서 이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이제 한국이 다보스 포럼에서 낸 그런 의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상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이 이제 좀 확대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상대적으로 좀 미약했던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그런 장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가수 싸이가 이제 올해 여기 한국의 밤 행사에 네. 예, 홍보 대사 자격으로 예. 참석을 하고, 근데 싸이는 대표적인 이 창조 경제의 아이콘인데, 이번 우리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이 창조 경제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그 행사로 진행한다는 게 정경련의 그 입장입니다. 싸이 공연은 당연히 할 거고, 네. 그러면 싸이가 자신이 왜 창조경제의 아이콘인지를 설명을 할까요? 그런 부분도 예. 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 주변에서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이 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다보스 포럼 하면은 또 일종의 그 부자들끼리 네.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없지는 않잖아요. 예, 그 고급 사교 클럽이라는 네. 그 이미지가 있고, 또 이제 초청받은 사람만 올 수 있고, 법인 회원에게만 참가 자격이 그렇죠. 있는데 돈이 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이 있고, 또 이제 여기 참석해서 연설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개인이 그런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 아니냐. 또 명사들과 교류하는 친목의 장으로 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도 논의하고 좀 네. 이슈가 좀 변화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식 자본주의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 그 장으로 다보스 포럼이 좀 인식이 됐었고요. 이런 신자유주의가 뭐 그동안 금융위기에 빠지는 미국과 유럽이 그런 원인이 이제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제가 또 지구촌을 새로 짠다는 거잖아요. 리쉐이핑 오브 더 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좀 더 왠지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이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보아오 포럼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시기는 다르죠. 이제 보아오는 중국에 있는 거고 다보스랑 비슷하게 휴양지인데 여기서 이제 매년 4월에 그 다보스 포럼이랑 비슷한 그 형태의 이제 포럼이 열리고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 서구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포럼이라면 보아오 포럼은 좀 중국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이제 2001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어떤 위상 변화 또 중국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 포럼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이 G2로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보아오 포럼에도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프랜차이즈 빵가게 사장님들 큰일 나셨다고 하네요. 5년 전 부가가치세, 팔지도 않은 빵에까지 부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신 뉴스 듣고 생생정보 3부에서 이 얘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